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 이분들을 만나기를 아기다리 고기다리 계속 기다렸습니다. 경향신문 구경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다녀오셨어요? 힘들었어요. 열심히 봤어요. 네. 심지어 그 수요일 날 저희가 그 APEC 뭡니까 국제 미디어 센터 앞에 있는 작은 진행자가 낮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의 넘어질 것 같이 분투하시는 거 봤습니다. 의자인 줄 알고 앉았어요. 그게 테이블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중간 의자를 가져가 버렸어요. 생방송에 생방송. 나 진짜 이거 혹시 장소 섭외 누가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박형광. 그래가지고 거기 서서 하다가 또 의자 나중에 갖다 주셔서 했는데 그 캠핑 의자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테이블에서 푹 꺼져가지고 거의 뭐 살신성인 하시는 거 제가 잘 봤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1시간이 그렇게 길더라고요. 고생하셨어요. 진짜. 방송 그렇게 오래 했어도 1시간이 그렇게 길더라. 진짜 진땀 뺐습니다. 이 안온한 스튜디오가 어떻게나 그립던지 두 분이 매우 그리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자, 그리웠던 스튜디오의 광고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바로 돌려드립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면 되겠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인 추천 시 최대 8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교영 추천이요, 김은지 추천이요. 그럼 바로 8만 원, 바로 8만 원이 지급된다 말씀드리고요.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보고 연락 주셨다 하면 비밀 혜택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화면에 그 소개하는 광고가 한층 더 깔끔해졌네요. 보니까 서경석 씨 모습도 약간 변모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 128만 원이라는 혜택 금액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나 도안이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광고에서 간파하셨습니다. 광고 역시 광고에 날카로워요. 네, 자, 두 번째 소개할 광고는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호주 식약청 인가 받았고요.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유래 성분으로 흡수가 빠릅니다.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및 항산화 효과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라는 점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 넘어서 취재 편의점 통해서 이제 100만 개, 1000만 개 되는 그날까지 사장님 계속 광고하실 거죠? 네,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이제는 펜즈몰에서 FANGMALL 영어로만 검색 가능합니다. 펜즈몰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더보기 창에 가시면 지금 링크 올려져 있거든요. 바로 구매 가능하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김건희 씨가 샤넬백 수수. 야, 갑자기 그 이명수 씨 전화 연결하고 싶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께 송구합니다. 사과 입장을 냈어요. 샤넬백 받은 거 인정했습니다. 얼마 걸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또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그라프는 또 안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쪼개가지고는 본인한테 최대한 뭐 유리한 상황들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지금 뭐 이거는 인정하지 하고 말자. 있는 것 같은데요. 딱 이종호 씨가 하고 있는 전략들이거든요. 어디까지 증거가 나오면 거기까지만 인정하고 최대선을 쳤다가 또 뭔가 계속 입장을 바꾸는 것인데 네. 무엇보다도 지금 김건희 씨가 보석 청구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입장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김건희 씨가 보석 청구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이 악화가 됐는데 건강이 네. 너무 심하게 악화가 돼서 기억 상실에 시달리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 상실이라고 하면서 또 갑자기 샤넬백 받았다는 건 기억이 난다라고 하고 너무 앞뒤가 안 맞아서 참 뭘 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건진에게 샤넬백 받은 거 그것도 인정을 했네요. 가방 2차례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주로 지금 가방들이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 SBS 보도가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보석 청구를 했고 결국은 방면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지 않으면 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분히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건진 법사가 지금 입을 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제 특검 조사에서도 밝히지 않았던 진술을 실제로 그 물건들을 김건희에게 전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부인하게 되면은 본인에게 결국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쉽게 출소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메꾸고 다만 우리가 보더라도 목걸이가 가장 비싼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적 상당성을 따져가지고 일부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들을 인정하는 전략으로 가면서 일부는 받았고 일부는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뭔가 자신의 그 액수 금액적인 부분에서의 불법 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샤넬백도 비싸지 않나요? 네, 그렇죠. 1,000만 원 넘는 거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죠. 근데 그라프 목걸이가 5천만 원, 6천만 원 막 이런 거니까 훨씬 더 이제 다액이기 때문에 일부 다액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불인정 한번 다투겠다고 하고 다만 본인은 이제 받은 부분에서 마치 이렇게 자백을 한 것처럼 보임으로 해가지고 재판에서 최종적인 선고가 나더라도 일부 이제 유죄를 받는 이런 전략을 합리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와야겠다. 김건희 씨가 받았던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통일교 청탁 목록으로 이제 건진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목걸이와 백이거든요. 근데 앞서 서희건설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목걸이도 그 6천만 원짜리 또 별도이기 때문에 반클리프 앞에 그렇죠. 그거는 이미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건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쪼개기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샤넬백 관련해가지고 일부 사용감이 있는 것을 지금 건진이 돌려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라프 목걸이는 또 이제 그만큼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아직도 저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면 더 이상 감옥에 있기 싫으니까 이제 날도 추워지고 찬물로 샤워만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와야겠다, 살아야겠다, 나부터 살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일종의 생존 투쟁이죠. 그렇죠. 꼼수를 부리는 거다. 근데 특검팀이 봐주겠습니까? 저는 보석 허가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결국 중요할 텐데 어제 특검은 이미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낸 바가 있고요. 이제 보석 판단이 아직 재판 길이 잡힌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 지금 안 그래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란에 대한 어떤 사법부의 엄단의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김건희 씨 사실 통상 감옥 가면 보통 다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와 같은 상황 정도로 보석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의문이 남기 때문에 그러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건진 법사가 이렇게 자백 진술을 한 상황에서 김건희와의 가교 역할한 행정관들이 있잖아요. 측근 3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마도 우리가 추정컨대 특검으로부터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빗장이 뚫리게 되면 김건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죄들이 정말로 여과 없이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측근들을 상대로 한 특검 수사 예봉을 약간 피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공개된 범죄만 가자 네. 이런 식의 상황 판단을 한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정 드라마가 또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게 곽종근 전 사령관만 하더라도 네. 이제까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내가 참다 이것까지 말한다라고 네, 하면서 이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같이 일을 했던 그 상사에 대한 일종의 사실 뭐 그래도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진실의 디테일들을 말하지 않은 것들이 꽤 있었다는 게 우리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씨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경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증인 신청했는데 안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들이 가지고 있는 더 놀라운 팩트들이라고 하는 것이 법정 드라마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구교영 기자 말씀처럼 여기까지 끊고 가자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 세상에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또 수사 대상 핵폭탄급 수사 대상이 하나 나왔으니 의문의 남성 어제 SBS 보도 보셨죠? 그러니까 그 이 김건희 씨가 썼던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3년 동안 썼던 휴대폰이 이 건진법사 전성배 법당에서 저는 그것도 놀라워요. 왜 김건희 핸드폰이 건진 법당에서 나왔냐.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3자가 참 특이해요. 지금 건진, 의문의 남성, 김건희 요 3자가 무슨 관계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건진을 소개해줬다라는 거죠. 그 남성이. 그 남성이 건진을 소개해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남성이 단순하게 그냥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뭔가가 있다. 그리고 수백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걸 지우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이 남자를 지난해 작년. 10월에 음주운전 단속에서 걸렸는데 자기 지인이 오랫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다가 무죄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김건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12.3 비상계엄 터지기 한 2달 전까지 이 남성과 왕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왜 이 의문의 남성과 술을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이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지금 문자를 받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확보한 휴대전화에 문자를 주고받은 기간이라는 게 사용 기한이 2013년부터 16년까지잖아요. 결혼 이후 아니에요? 그런 거고 실제로 보면 당시에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 초반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문에 좌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예요. 맞아요.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 자체도 여러 가지 형사적인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과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대범함이라는 게 김건희라는 사람이 정말로 기본적인 주의력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물론 어제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김건희 씨 변호인 쪽에서는 입장을 낸 바가 있는데요. 모두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만약에 정말 A가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도이치 사건 증인으로 특검을 왜 소환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소환을 하려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미 도주한 이후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낌새를 차리고 벌써 어디론가 튄 거예요. 그러니까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 거고 아마 그 미랑 이기훈 선생처럼 의문의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의문의 남성이라고 SBS는 쓰고 있거든요. 의문의 남성 A 씨. 근데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람의 행방을 특검은 쫓고 있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소한 이제 김건희 씨를 건진한테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무당이 아니야. 무당이라기보다는 로비스트야.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고 그때 로비스트는 서초동 로비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뭐 아는 판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뭐 사건 같은 거 있으면 빼주거나 형량을 낮추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로비스트로 소위 브로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게 하죠. 법조 브로커로 건진을 소개한 거다. 아이 속 시원하게 말 잘하네. 당장 이제 건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혹이 그러니까 현실에 가다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건진의 그 법당에서 발견되어 있는 검경 이력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어제 JTBC도 큰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 윤갑근 경찰청장 관련해 가지고도 그 인사청탁에 건진이 끼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이고요. 윤갑근 윤희근. 큰일 납니다. 윤갑근은 변호사고. 윤희근 청장은 물론 이를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관련해 가지고 찰리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는 그 밑에 직원들의 승진에도 뭔가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문자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건진이라는 사람이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아마테라스 정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처럼 그 법적 브로커로서의 어떤 굉장히 어두운 지점들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상해요. 찰리, 건진,
김건희, 의문의 남성 플러스 알파들이 많잖아요. 지금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김건희 씨를 내가 보기에는 마인드맵을 그려야 될 정도예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리면. 그러니까 주가 조작 파트가 하나 있어요. 일당이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것들을 하는 로비스트들, 법조 브로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속과 관련된 또 사람들이 쭉 이게 존재를 하고. 끝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끝이 저는 없어. 사실은 정말 이 사람은 끝이 없어요. 건진법사가 법정에서 왜 자백 진술을 했을까? 우리 법률가들이 분석을 했을 때는 결국은 그 특검에서 여죄 추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지인들 주변의 사람들 관련된 인사청탁이 김건희를 상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었고 결국은 단순하게 통일교 청탁의 중개자, 전달자 역할뿐만이 아니고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건진법사 입장에서는 국정 개입의 문제까지 번지게 되면 정말로 본인이 처벌받을 여지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이것은 김건희의 힘을 정말로 빌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와 건진법사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범행이라는 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통일교에서 청탁 근거로 줬던 어떻게 보면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도 있고 녹음도 있어서 더 이상 반박 불가능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인정하고 가는 것이 나머지 수사들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유일한 해법이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하나같이 다 보면은 새로운 의혹들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이런 부분들 종래에 나왔던 증거가 충분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인정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속성이라는 것은 다른 여죄들을 파고드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 법조인들이 많기 때문에 캐치를 했을 것이고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싸게 가자. 비싸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서로에게 형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사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유경옥 행정관이 컨테이너 가지고 가져갔다라고 하는 진술까지 찾아야 됩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가 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가 이제 캄보디아 관련된 어떤 사업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가닿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한테 그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이런 몇 천만 원짜리 가방과 목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 있다. 맞죠. 김건희 씨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싸게 막는다라고 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범위라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조만한 파우치 맞잖아요. 왜 이게 조만한 파우치냐, 300만 원짜리 파우치가 어딨냐라고 우리가 비분간계했으나. 지금 보니까 맞네. 조만한 파우치. 그렇죠. 조만한 거 맞네. 큰 게 많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말씀 주신 대로 김건희 국정농단의 핵심은 저는 공천 개입.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공천 개입. 그다음에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은 거.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캄보디아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죠. 지금 전혀 지금 그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수사들에 대해서 수사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짜잘한 뇌물로 그냥 싸게 덮고 가자.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거는 특검팀이 조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고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접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김건희 여러 가지 이제 금품 수수 행위라는 게 백일화에 드러난 상황인데 처음에 사실은 이제 그 오빠의 장모집을 갔을 때 그제 모조품들 같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당시에 모조품을 보고 진품 가능성만 두고 따지다 보니 지금 진품의 그런 공여를 인정한 상황에서 모조품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는지 실제로 모조품을 쓰자는 전략은 누가 제시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혀야 된다는 여론이 서초동의 고위 법률가들 사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더라도 일종의 작전 개념이다. 그렇죠. 모조를 갖다 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머리를 쓴 건데 법률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수수 행위가 인정이 되더라도 본인의 죄를 덜기 위한 감경책인 건데 그런 감경책을 쓰자는 머리를 통상적으로 김건희 혼자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김건희, 최은순, 김준우 셋이 모여서 그런 머리를 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누군가가 법률적인 컨설팅을 해준 결과물이기 때문에 진짜를 찾는 데 성공했다고 우리가 모조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분명히 김건희가 위시한 그 법률 세력들이 모조품 공작, 가짜 공작을 벌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돼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관복만 하더라도 띠지 어디 있어 계속 우리가 띠지로 몰려다녔는데 띠지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죠. 관봉권을 그렇습니다. 김건희 그 건진 쌀통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주체냐, 5천만 원짜리 관봉권을 통째로 건넨 자가 누구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분실했어, 누가 분실했어, 결국 뭐 직원의 사소한 실수야, 이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상설특검 해라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저는 끊임없이 본질을 흔드는,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웩도덕 현상이 김건희 특검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말 이게 그 공천 개입만 하더라도 명태균이 막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동네마다 다 가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경남 갔지 않습니까? 네. 자기 충북도 갈 거다. 강원도도 갈 거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김영환 충북지사, 그다음에 김진태 강원지사, 그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겠다. 대질신문 시켜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검 차원에서는 이 공천 개입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지방선거 플러스 그렇죠. 당시에 있었던 뭐 김영선 공천, 그리고 저는 작년에 있었던 총선 공천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칠불사를 왜 갔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을 크게 벌리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싸게 끊고 가자, 이런 방식이면 이 정도면 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큰일 납니다. 네. 네. 이걸로 가려고 끝내면 안 된다. 그럼요. 네. 네. 지금 위중한 사건이 너무 많아요. 고속도로 지금 어떻게 돼가요? 고속도로.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원희룡 전 장관 부른다 만다 타지도 못했어 지금 원희룡 장관.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완전 쏙 들어버려서 뉴스에서 보이지 않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어제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했던 그 김건희 씨 오빠와 모친, 그러니까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 같은 경우에도 양흥지구 특혜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자꾸 틀립니까? 죄송합니다. 방송을 큰일 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새 방송을 많이 하셔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어가 왜 이렇게 자꾸 틀리죠? 유니금, 양흥.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수사를 좀 좁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 물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현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다가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좁힐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좀 드려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거 보면 어머 세상에 이 남자는 또 누구야 이러면서 막장 드라마 보는 심정으로 이렇게 빨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론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핵심은 본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제도 이제 그 윤희근 전 경찰청장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그 상황을 보면서도 약간 의아한 측면이 있었던 게, 당연히 불법이 있으면 밝혀야 되지만은 사실은 건진법사의 로비 범주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정기관장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쳤다는 게 풍설의 요지였는데 왜 하필 특검이 끝나가는 시점에 여러 기관이 있을 텐데 왜 또 경찰이 나왔는가, 이런 합리적 의문은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정말로 그 정설이라고 본인 뭐 설명이든 뭐든 간에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충분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은 특검 초반부터 애당초 검찰에서 수사했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됐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특검을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는데 다양한 기관장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또 경찰인가? 검찰은 없네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자, 방금 전에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김건희 씨 목소리로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먼저 김 여사님의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뭐 등등 해서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 받은 것은 인정하나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꺽쇠까지 해서 강조를 했어요. 뭐 이런 등등의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관련된 이슈이지 않습니까? 네.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전례로 이미 앞서서 가방 이야기를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식의 주장들을 강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내가 문제될 행동들을 한 건 맞지만 법적 처벌에 있어가지고는 나는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 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고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 수재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알선 수재 뇌물 아니야. 네. 그 김영란법상 청탁 금지 대상자도 아니야. 왜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고로 나는 죄가 없어. 이걸 하려고 인정한 겁니다. 야, 지금 전 씨와의 관계성까지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윤석열이 KBS의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박절하지 못했다는 단어를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 쓴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예. 잘못된 하겠습니까? 처신은 예. 반성하지만 억측과 왜곡이 아닌 사실과 법리로 판단해달라라는 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들을 참 얕잡아 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국민들이 예전처럼 우리가 막 그 헐벗고 굶주려서 공부도 못하고 이런 시절이 아니라 다 알죠.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다 검색해서 네. 찾아보고요. 그리고 사실관계 원본 찾아서 보는 국민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대충 여기서 땜질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리석다. 이분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굉장히 긴 변수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성배 씨의 진술이라는 것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번복이 됐다. 쉽게 얘기해서 신빙성이 없다. 네. 이런 주장을 통해 가지고 뭔가 공여 진술을 탄핵하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또 달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은 전달될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뇌물은 아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 쓴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네. 기본적으로 또 이제 특검이 기소했던 알선 수재의 구성 요건도 안 된다라는 네. 가히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은 이게 알선 수재가 아니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기 때문에 뇌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특검의 처분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제 와서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에서 사실은 끈떨어진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뒤늦게 깨달으면 뭐 합니까 이게? 근데 자기들이 아직도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씨가 지난주 재판 나와가지고 네. 김건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김건희 여사라고 붙이라고 그렇게 화를 내는 당당한 그러니까요. 모습 보이지 네. 않았습니까? 아니 그 얘기 좀 해봅시다. 그 곽종근 사령관하고 거의 대제신문 비슷하게 거의 무슨 저기 어디 시장 통해서 싸움 붙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던데 네. 일단 곽종근 사령관이 체념도 하려고 했으나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내가 아니, 그래도 이 그러니까요. 말까지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예. 했던 말까지 꺼내놓은 거예요. 그럼요. 한동훈 그리고 그밖에 다른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을 네. 거명하면서 데리고 와. 내가 총으로 쏴 죽일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대변인은 친구끼리 할 수 있는 농담이다. 거기가 친구입니까? 군인하고 대통령이에요. 취중 진담이죠. 무슨 농담이야.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네. 친구는 사귀면 안 네. 됩니다. 큰일 말이 납니다. 되는 소리입니까요? 아무리 네. 친구여도 총 쏘겨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는 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막 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 사실 굉장히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눈 감으면 그때가 생각이 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아주 깊이 사과하고 본인 때문에 인생이 꼬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본인의 부하들은 정말 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무언가를 행했고 네. 그래서 지금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서 있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겨우 용기를 낸 건데 오히려 네. 사과하고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서 승질을 내면서 본인이 먹었던 계란말이와 베이컨 심지어는 한남동 고깃집의 김치 메뉴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한동훈한테 총쏘라는 이야기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따져 네. 물어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술을 어떻게 말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소주와 맥주와 폭탄주를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얘기를 네. 이제 막 돌렸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결국은 네. 윤석열이 스스로가 자폭을 한 겁니다.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술을 많이 마신다더라 이렇게 했나보다 추측만 하고 있었는데 네. 국군의 날에 그것도 이제
고위 장성들 불러놓고 네. 결국 한다는 짓이 소풍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계란말이와 베이컨 했고 김치까지 내왔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은 네. 밤에도 비상한 생각으로 네. 나라의 앞날을 고민해야 되는데 네. 아무 생각 없이 술 먹고 놀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그때 오물풍선이 실제로 왔다 맞아요. 갔다 하던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국가 안보의 비상위기 시였는데 예. 본인은 김치찌개 정말 김치 공수해온 거 자랑하는 어. 그런 수준의 국정을 했던 것이죠. 아니 근데 저는 다 떠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치찌개 계란말이 얘기만 하면 저는 진짜 화가 나는데 무슨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못 먹어서 무슨 난리 난 사람들처럼 군인이면 군인, 기자들이면 기자들 다 무슨 자기가 무슨 특별한 메뉴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한테 대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불쾌하거든요. 아니 그 기자회견 하라 그랬더니 기자회견 하지 않고 그 기자들 전부 불러가지고 테이블 돌면서 파인글라스였나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거의 그 대통령실 출입해서 가보니까 엄청 넓던데 아니 그렇게 하고 대통령 행세를 한 거잖아요. 왕처럼 네. 예, 돌아다니면 야 내가 니네들 연수 보내줄게 새 자리로 보내줄게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해놓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내가 그때 그런 말 했어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나는 기억이 안 나. 한 번 다 기억해. 네. 메뉴는 메뉴는 그렇게 다 잘 기억하면서 정작 중요한 워딩은 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참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들고. 제가 윤석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평생 검사만 해온 사람들의 취약점이라는 게 지금 자기 검사가 아니죠. 네. 피고인 신분으로 이제 어떻게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비를 잘해야 되는데 네. 공격만 하다 보니까 그 신문의 방식이나 내용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거예요. 쉽게 상대방의 마음을 뭔가 읽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끌어내야 되는데 네. 유리한 위치에서 늘 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불리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전형적인 태도, 엉망진창 신문을 했고 결국은 본인이 직접 곽종근 전 사령관을 신문했지만 네. 정말로 본전도 못 건진 상황이 된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알게 된 건 뭐다? 네. 한동훈이다. 네. 그렇죠. 총격설이다. 네. 이 얘기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딱 그 워딩 한동훈을 세상에 총으로 쏴서 그렇게 하려고 했대라는 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 계엄 이후에 그가 꿈꿨던 독재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다시금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예. 아, 정말 너무 끔찍하고 뭐 이제 한동안 어제 저희 방송 출연하셨던 출연자분이 농담 비슷하게 그 김치와 그 계란말이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계엄을 일으키지 않고 탄핵이 되지 않았으면 이번 에이펙을 호스트는 윤석열 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K뷰티라든지 뭐 기타 등등 하는 우리 네. 정부 대통령이 하는 역할에서 그 계란말이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냐 이런 상상을 해보라. 재벌들도 병풍으로 세워놓고 떡볶이 먹이는 떡볶이 것처럼. 먹이고 예.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바뀐 세상에 대한 좀 격세지감이 예,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몸살로 오늘 예정된 소방공무원 오찬에 불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몸살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분도 사람이셨네요. 그러니까. 영혼까지 갈아넣었다. 영혼까지 갈아넣고 네. 아세안부터거든요. 말레이시아 쭉 이어졌죠. 예, 네. 말레이시아 순방 취재 같이 갔다 온 기자들도 그 경주에서 뻗었어요. 박형광 기자 경주에서 뻗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젊은 박형광 기자도 힘들어서 뻗었었는데 대통령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한 템포. 그리고 그러니까요. 요새 독감이 네. 돌고 있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네. 좀 걱정인데. 자,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또 전쟁 선언을 했어요. 아니,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이제 그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셀프 이제 장례를 치러서 상복을 입은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 지금 톤앤 매너에 맞지 않는 장례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이 네. 결국은 국민의힘이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공포를 이제 받아가지고 저렇게 행동한다라는 말이 많은데 실제로 영장이 나오게 되고 그 영장이 나와가지고는 국민의힘의 내란 가담이 법적으로 증명이 될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정당 해산 심판 관련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정당의 종언으로서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것이거든요. 그 앞서의 어떤 행위들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꽤 있습니다. 네, 돌파구가 안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아니 그리고 어제 이제 상복 입고 근조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어색하지 않습니까? 네. 12.3 비상기업 때 한 일은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질시시키는 일이었는데 그런 일을 버젓이 벌인 대통령을 엄호하면서 그러니까. 그 빛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뽑힌 대통령을 상대로 근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렇게 달 수 있다는 게 네. 그 뻔뻔함이 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자꾸 이제 그 원인을 따져보면 왜 이렇게 보이콧을 했느냐 시정연설을 원인을 따져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통해서 정당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과 정부가 결탁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그 음모론 아닙니까? 저는 그게 정말로 순수한 구속영장이라는 거를 제가 강변을 정치적 입장에 드리면 예. 만약에 특검이 예. 이재명 정부와 협상을 하고 뭔가 내통을 했다고 한다면은 시정연설하기 전에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시정연설은 지나고 네. 국민의힘에게 입장해서 그 연설을 보게 한 다음에 네. 청구해야 맞겠죠. 네. 특검이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적인 정부적 판단이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특검이 내통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그것만한 반증이 어디 있습니까? 네. 순수한 영장이라는 거죠. 쉽게 예, 얘기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곡해해가지고 마치 특검이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절멸시키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그 내란의 미몽에 빠져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정치 판단을 하는 분들이라면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여기서 내란 정당의 오명을 계속 쓰고 가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니까 여기서 끊고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주류의 입장이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 주류는 여전히 내란과 내통하는 거 아닙니까? 내란 세력과. 네. 그리고 당대표가 내란 속에 면회 가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국민들이 AI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막 꿈꾸고 있고 진짜 경주 에이펙 너무 잘 준비 잘했다라고 칭찬이 쏟아지는데 그런 정부하고 전쟁 선포하니 이건 개그 콘서트감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정말 분위기를 읽지 못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말 눈치 좀 봉숭아학당이다. 눈치 챙겨. 네,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야당은 당연하게 정부 견제를 해야 되니까 비판을 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픈 비판이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우스운 비판이 되어버렸다라고 네. 하는 게 하다못해 GPU와 관련해 가지고도 정부가 5만 장 이제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공약을 세웠을 때 하더라도 그거 못한다라는 식의 얼마나 혼란들이 많았습니까? 예, 친중 반미라서 못한다, 네. 못 가져온다. 미국 정부가 절대 줄 리가 없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실제로 5만 장 정말 어려운 과제이긴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것인데 이번에 26만 장이라고 하는 쾌거를 그렇습니다. 이뤘는데 그걸 도둑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깎아내린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 아까 우리 장윤선 진행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 알고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예전같이 이렇게 미디어가 폐쇄적이지 않아가지고 각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팩트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그 아픈 비판이 아니라 좀 우습워지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어제 대통령 왔을 때 꺼져라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범죄자 꺼져라.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재판 이재명 받으세요. 대통령이건 윤석열 대통령이건 현직 대통령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일반 관계에서도 만났을 때 1대1로 그런 말을 하면 그건 굉장한 무례이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지탄과 비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어떤 정쟁의 하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소재로 이제 소비하면서 문제 제기하지 않는 건 전 좀 문제라 그러니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왔을 때 김용민 의원 같은 분이 스스로 밝히기로는 뭐 이제 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 굉장한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발화했는지도 밝혀져 있지 않고 그냥 뭐 여야가 싸우네라고 지나갈 정도의 발언이 아닌데 그냥 넘어가는 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국회 분명히 현장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최초 발화자가 누군지 기자들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밭글로만 돌리지 우리 또 말고 미디어 본부가 찾아내죠. 예. 예, 미디어 몽고를 믿습니다. 화면 확대합니다, 예, 화면 또 확대해서 이렇게. 예, 미디어 몽고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 기자들도 기사로 써야죠. 뭐 밭글로만 돌리지 말고 기사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참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합리성을 가지고 아니,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더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국민민복에 좀 충실한가 이걸 가지고 다투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걸 봐야 우리 잘하기 경제. 그렇죠. 네. 흐뭇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구 대통령 간담회에서 주호영 의원하고 그 대구공항 가지고 정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전 정부 때 좀 하지 그러셨어요. 막 이러면서 티키타카 하는 모습 재밌잖아요. 국민들은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근조 맞지도 않게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근조예요. 지금이 자유민주주의인데 계엄을 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박탈당하는 그리고 거죠. 저는 어제 이제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갑자기 제가 그 워딩을 들으면서 네. 아 진짜로 사랑하나 보다 이 생각을 했던 게 임재범의 너를 위해라는 노래 아세요? 혹시 거기 가사가 뭐냐면 전생 같은 사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너를 위해 네. 떠나준다. 에? 제가 이 대목에서 이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그 주관한 오찬장에 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한 번 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또 만나고 싶다. 아. 네, 그리고 또 만날 때는 형식을 좀 바꿔서 다른 분하고 같이 오고 싶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요?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무슨 전쟁입니까? 그리고 그런 전쟁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아 잘해라 분명히 어제 장동혁 대표가 자기가 이렇게 판을 열면 국민들이 따라올 거라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끼리만 할 것 같다. 전쟁에도 미국도 안 도와줍니다. 미국이 그렇죠. 도와줘야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미국은 지금 저기 트럼프는 금관과의 사랑에 빠졌어요. 네, 철저하게 이재명 정부를 옹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도울 일은 없다. 그렇습니다. 네, 답답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나온 길에 에이펙 얘기 잠깐 할까요? 저는 금관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요? 그 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질문을 진행자가 하시는 걸 봤는데 웃기만 하더라고. 답을 알아본다고 하시더니 따로 알려주지 않았나요? 안 줬어요. 텔레그램 보내야겠네. 알아보셨냐고. 예, 네. 예.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취향 저격 맞춤형이었다. 물론 저는 이제 중의적 의미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는 알면 안 됩니다. 네, 이 사실을 알면 안 됩니다. 근데 미국 언론에서 굉장히 세게 보도했잖아요. 특히 댓글까지 막 싹 다 보도를 한 건데. 님도 엄청 돌았어요. 네. 네, 금관 쓰고 그렇죠, 춤추는 거, AI 영상들이 네. 엄청 돌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국가 정상 간에 선물하는 거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금관 선물에 이렇게 정해지는 게 제가 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굉장히 많은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관여해가지고 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물을 줄 때는 최소 대여섯 시간씩 모여가지고 왜냐면 예를 들면 백자를 선물하자 이러면 누구의 작품을 하자 그러면 과거를 아는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썼던 백자의 작가와 똑같습니다. 이러면 선물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부에 가신 분들이 보면 의전 이렇게 역할을 하다 보면 야 이런 회의까지 해야 돼? 그랬다고 갔다가 가서 들어보면 아 꼭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회의가 네. 정상 간 선물을 정하는 회의라고 하던데 아마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 당연히 이런 네. 선물을 제안을 했을 것 같고 그런 코드와 함께 트럼프의 뭔가 성격과 습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정치적인 판단이 맞물려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안전한 추측입니다. 지금 문화재청장이 유홍준 청장 아니실까요 혹시? 예. 아마도 이제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최근에 신라 그 시대 관련된 여러 금관들을 전시하는 행태를 지금 경주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전시와 아주 맞물려서 오픈런, 벌어진 일이기 오픈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아이디어 제공을 그런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 했고 그 종지부는 결국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정무적으로 찍었다고 봅니다. 그런 식의 유출을 해본다면 대충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회의에는 얘기 들어봤더니 문체부도 들어가고 외교부도 들어가고 산하기관 뭐 전통 공예하시는 분들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간대요. 원래.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선물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고 역대 선물 다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나온 건데 이번엔 정말로 어떻게 전례 없는 선물을 한 네.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감각이 신감각이 많이 네, 반영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펙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거 맥인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예. 결국은 당사자,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게 핵심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주는 사람의 의도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와 별도로 받아들였을 때 좋은 게 결국 그 효과를 아주 크게 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샤오미 폰 주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굴기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중국 내부 정치적으로 오. 의미가 있는 선물이
선물이겠지만 우리한테는 큰 임팩트를 준 선물은 아니거든요. 네. 그와 거꾸로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에게 큰 임팩트를 준 선물이기 때문에 취향 저격이라는 점 그리고 티가 난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성공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지금 미국의 민주당을 비롯한 노킹스 시위하신 시민들은 굉장한 거기에 대한 뭐 조롱과 그리고 비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조차도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화제가 됐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을 줬을 텐데 이 정도의 화제가 된 게 없습니다. 엄청난 뜨거운 화제가 그래서 됐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용준 문화재청장은 네. 노무현 정부 때 하신 거고 네. 지금은 더 딱이네. 국립중앙박물관장이시는 분이니까 그렇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티가 나는 선물이라는 점에서는 네. 정말 여러모로 좀 성공한 이제 네. 의전이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대댓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막 한국에 대해서 막 이제 비판도 있고 왜 우리가 노킹스 시위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계엄도 이긴 국가에서 어떻게 왕관을 줄 수가 있냐 뭐 미국인에 대한 모독이다 막 이런 등등의 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게 영리한 한국이 갓 한 살이 된 트럼프의 마음을 읽고 준 선물이다. 뭐 이제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번 에이펙을 아주 세심하게 정말 정성이 가득한 회의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반에 이것도 비하인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기자단이 한 4,000명 넘게 왔었는데 와, 그렇게 많이 2층에 왔어요? 카페테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초반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몇 명이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음식이 부족했어요. 예. 그래서 첫날 외신 기자들이 점심을 잘 못 먹었어요. 그래요? 양이 부족해서. 네,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궁중 떡볶이인데 불고기는 조금 있고 떡만 많은. 당황해서 양이 없으니까 뭐 예, 때려 예, 넣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똑같은 메뉴가 2개씩 아. 막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나마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불만이 있었어요. 이게 밥이 준비가 없다. 조금 덜 되어 있는 예, 게 대신에 아니냐? 이제 예. 뭐 황남빵, 뭐 예. 찰보리빵, 뭐 이런 그 경주에서 준비한 그런 디저트는 진짜 많았어요. 차도 많고 뭐 커피도 풍부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부족해서 막 그랬는데 막 기자들이 문제 제기하잖아요.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바뀌었어요. 오. 업체가 바로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호텔식 케이터링이 왔는데 그래요? 예. 외신 기자들이 안 가. 계속 먹어.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이렇게 다종다기한 기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체험하는 그런 야,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4,000 굉장히 명이면 재밌었어요. 그렇네요. 막 칠레에서도 오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전 세계에서 뭡니까 저 아시아 그리고 이슬람 이슬람 쪽의 기자들은 교류를 하셨어요? 아니 네. 이걸 다 쓰고 있더라고요. 히잡 같은 히잡을. 거. 네,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좀 기자라고 굉장히 좀 예. 자유롭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종교를 네, 이렇게 다양한 문화에서 정말 예. 근데 볼 여기서 수 우리 있었어요. 포인트는 또 4,000명 기자 중에 대통령의 질문권을 가장 먼저 준 기자 누굽니까? 아니 두 번째요. 먼저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 누굽니까? 장윤 선배 아닙니까? 접니다. 또 이게. 네, 바로 그러니까, 찍어서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심 장윤선이라고 삼심 아니고 사심. 예. 어쨌든 참 저희처럼 이제 작은 매체 기회가 없습니다. 예, 기회 잘 없죠. 영향력 순으로 하면 당연히 KBS, MBC, SBS 그리고 조중동, 한겨레, 경향 뭐 이렇게 가는 게 원래 프로토콜이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그런 걸 깨버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네. 작은 매체 기자도 현장을 열심히 뛰면 평가해서 간절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질문하게 해준다. 실용주의 이재명식 지금 실용주의가 빛을 발했습니다. 화면 나가고 있네요. 지금 화면 보니까. 나오는데요. 네, 저랬구나. 네. 네, 그만 꺼주세요. 예, 하여튼 참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뭐 그동안 뭐 여러 국제회의 취재해봤지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의미 있는 부럽습니다. 회의 예. 현장이 될 것 같다.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너무 아쉽다. 그랬으면 내가 그 의자에 안 앉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국정원에서 이번 에이펙에서 사실은 그 가장 좀 기대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미 접촉이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그 정보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3월에 네. 3월에 한미 연합 훈련을 보고, 이후에 할 수 가능성이 있다. 있다. 대화 의지는 충분하다. 김정은 대화 의지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4월에 트럼프가 방중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또 뭐라고 기대가 올라가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싱가포르에서도 북미가 만났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그때 이제 쉬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의 미국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인다면 북한 입장에서 더 결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해석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북한이 진짜 좀 장고에 들어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국정원이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최선희가 러시아 간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었는데 실제 고민이 있었고 마지막에 결국 안 나가는 결심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상황이 달라지면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에게도 룸이 있는 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북한의 이제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제 57일 일기로 별세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문 정치의 문이 열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 취재 편집점에 출연하셔가지고 본인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람 죽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과 북의 문제를 초월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예를 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춰보면은 2011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죽었을 때 그때도 우리 같은 경우에 조문 정치를 했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2009년에도 북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기화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말로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동영 장관도 열려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북을 설득해서 뭔가 좀 이렇게 만남을 갖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조문 정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 역사를 쭉 반추해 보면 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점을 만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북이 받아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 만약에 받아준다면 이건 되는 판입니다. 되는 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는데 내년 봄에 또다시 도보다리 그때는 진짜 현장 취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야 됩니다. 네, 가야 됩니다. 도보다리 회담 정도에 준하는 뭔가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한겨레 신문에 어제 단독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도 4월에 오라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년에 에이펙은 중국이에요. 그러면 두 차례 중국을 가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진핑, 트럼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경우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되면 남북 미중 사자회담이 되는 겁니다. 그림이 그러면요 이게 4월의 사자회담, 4월의 사자회담, 남북 미중 이거는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꿈의 대화가 열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 에이펙을 통해서 우리가 AI 대통령이 어제 28번 어제 그 수사연설에서 많이 얘기했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펙 이전과 에이펙 이후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한반도의 평화 비전까지 열리게 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하는 그런 한국이 되는 거다. 이번에 보면 선물만 보더라도 다카이치 사나이 뭐 아베 쓰던 골프채, 공 뭐 이런 거 했던데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빛나는 외교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단계로의 비전이 생길 수 있겠다. 내년 봄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내년 상반기가 특히나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놓쳤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야 된다. 노벨 평화상이 결국 11월인데 선방령이 되려면 했던 행동들이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지점에서 보더라도 그 정정 협상의 대상자였던 뭐 이렇게 우리는 뭐 사인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자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의미가 있는 이벤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세기의 회동이 될 거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 옛날에 역사를 반추하게 되는 건데 정전협정이라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자가 만나게 된다면은 그 협정을 정말로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승인 하에서 남북이 만나서 평화협정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진짜 좋을까 큰일이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벨 평화상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평화협정 맺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윤건영 의원님이 참 그 의미 있는 발언을 하셨는데 신라금관 그 좀 그런 거 아니냐 했더니 1억 3천 쓰고 100조 200조 얻을 수 있으면 줘라 그거. 그렇죠. 트럼프 노벨 평화상 주고 우리가 한반도 평화 정착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 할 수 있으면 그까짓 거 줘라. 당장 핵잠 수함이 지금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금관 주고 핵잠 받는 거면 누가 남는 봐도 장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쁨의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이 되면 좋겠는데
안드로메다 하나 있어서 매우 걱정이다.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